네, 마켓뷰 시간입니다. 다행히 코스피 지수가 중국의 PMI 발표 후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까요? 50을 상회하는 PMI가 나오면서 2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에서 지금 1960까지도 좀 회복할 기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모두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가 15,000선을 결국에 이탈했습니다. FOMC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공개가 됐을까요? 이준희 앵커 전해주시죠. 네, 시장에서 기다리던 7월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연준 위원들 대부분은 양적 완화 축소 연내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 전문가들은 어떠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꾸준한 회복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업률이 아직 높긴 하지만 민간 고용이 개선되고 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데요. 경제에 부담이 될 만한 위험 요소는 점차 줄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위원들은 경기가 나아진다면 올해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여부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9월 중에 늦어도 올 연말쯤에는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연내 양적 완화 축소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RBS증권의 브라이언 데인저필드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이 동의하는 만큼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의지에 반대하는 압력은 적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드시 9월 축소가 아니더라도 올해 내에 양적 완화 축소는 꼭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제이슨 로간 구겐하임 증권 이사도 양적 완화 축소를 내다봤는데요. 그는 더 구체적으로 9월 축소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번 회의록에서 9월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9월 축소론이 굳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존 힐센레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는 버냉키 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읽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힐센레스는 버냉키가 이번 회의록에서도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또 한 번 불거지면서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꼭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마켓뷰 시간 함께 교보증권 백준 차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많이 바쁘시죠? 네, 지금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 분석하느라고 많은 전략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어제 7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회의를 했던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된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연내에 라는 판단을 좀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증시,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다 패닉 상태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좀 불확실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듯해서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런 양적 완화 축소 사실화 시기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올해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미국 FOMC를 통해서 출구 전략들에 대한 이제 시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과 그다음에 가격의 변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은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일시에 됐을 경우 특히나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 신흥국들 특히나 선진국이 저금리 기조를 가면서 오히려 신흥국들에 대한 고금리 쪽으로 캐리가 트레이드되고 있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선진국의 그 장기금리라든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신흥국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들 특히나 이머징 마켓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그 유동성을 신흥국들이 품고 있다가 이 안에서 경제 성장률 특히나 GDP에 대한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상수지에 대한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좀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흥국들 중에서도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뭐 브라질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경상수지 적자폭들이 1, 2년 사이에 오히려 유동성은 보강됐지만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국민 총생산에 대한 생산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조금은 좀 다른 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흑자폭을 유지하고 있고 또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지수에 아시아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 외국인들의 유입됐던 자금들이 이탈할 수 있는 촉발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시장의 국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점이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셔야 될 것들은 외국인 자금들의 이탈 여부들을 좀 확인하시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아시아까지 번졌는데 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큰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신흥국으로 크게 퍼졌다라는 건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시장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전이 가능성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그들과의 한국 증시와 좀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판단이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흥국들 특히나 그간의 뭐 5, 6%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였던 이런 신흥국들이 결국은 또 유동성까지 보완이 되면서 오히려 국내 장세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컸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역시나 유동성에 대한 위기와 그 다음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키워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의 그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너무 위험이 과도하게 그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사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시장은 이런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방향이 국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이런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역시나 지수가 빠진 상황에서의 나가는 부분들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닥권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율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좀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맞을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그간의 이런 변동성이 하락 쪽으로 좀 커지면서 오히려 또 파생 시장이 또 웹도독 현상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장 내에서 바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의 대한 이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겠고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이탈 여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파생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관찰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바닥권에서 저가 메리트를 가진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교체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속보 한 가지 전해줬군요. 지난주에 폭염주의보가 좀 위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아닙니다.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 발령됐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자, 계속 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PMI 예상보다 상회했죠. 또 유럽의 PMI도 발표가 되고요. 어떤 점들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이 그런 뭐 수출 비중이라든지 중국 비중, 특히나 또 이머징 마켓까지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뭐 유럽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국내의 이런 수출이라든지, 대외, 경제 정책들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미 시장보다는 좀 크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이런 제조업 PMI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국내의 수출 관련주라든지 중국 관련된 원자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모멘텀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바닥권 내에서 저가 메리트를 가지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유럽의 PMI 지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지만 국내 시장에 일단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중국 시장과 미 시장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시장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다르다. 국내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표 상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또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 백준 차장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